네, 이번 말씀 나눌 주제는 뇌파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대한뇌파신경생리학회 창립 회장이시더라고요. 예. 네. 저도 좀 신기해서 홈페이지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정신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약간 공대 쪽 교수님들도 같이 공부하시고 만드셨더라고요, 학회를. 맞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 뇌파 연구를 그렇게 좀 시작하게 되신 계기나 배경이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제가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그 2000년대 초반은 주 연구 도구가 MRI예요. MRI나 유전 연구를 하는 시대였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왔던 데인데 그 제가 연구자로서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사실은 뇌파였어요. 왜냐하면 뇌파는 어느 병원이든지 다 있고 뇌파를 이용하면 환자 증상하고 코릴레이션이 되는 그런 지표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면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하셨던 것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또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때는 마이너리티지만 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뇌파 연구야말로 정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게 생체 신호를 만약 대변한다면요. 뇌파가 생체 신호잖아요. 네. 생체 신호를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너무너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점점 더 각광받을 거고 미래를 소재로 한 모든 SF 영화의 주제에도 단골 손님으로 주장하는 게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기술들이 전부 이런 생체 신호 이용한 그런 미래를 그려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뇌파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확한 개념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거든요. 머리에는 전기가 흘러요. 신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잖아요. 뇌는 그런 신경세포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액션 포텐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경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약간의 전류. 네. 그 뭐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온의 뭐 이렇게 전이차에 의해서 이것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음극과 양극이 바뀌기도 하면서 전류가 발생되는데 그 전류의 흐름이 신경 전달에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뇌세포라는 것은 뉴런이라는 건데 뉴런의 집합체가 뇌를 이루고 있고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죠. 그럼 이게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그 원동력이 되는 거지 신경의 신호들이 전기적인 그런 매개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이거를 재면 특히 머리에서 그걸 재게 되면 뇌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런 신경 말초에서 이런 거를 재면은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내지는 신경전도검사 네.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말초에 있는 전기 신호를 재는 거고 두피나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재는 것을 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전기 신호가 뇌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돌아다녀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게 신경이 안 보이지만 여기에 신경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잖아요. 머리에서 무슨 신호를 보내고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신경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무슨 신호로 가느냐 하면 그게 전기 신호죠. 무슨 뇌파를 무슨 사이킥 에너지나 이런 걸로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고요. 아주 과학적인 원리에서 설명하고 우리가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뇌파를 과연 믿을 수 있냐 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질문도 종종 듣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와 신뢰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아유 그런 연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 동료들한테도 듣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금방 바뀌는데 뇌파가 뭐 이거를 믿을 수 있냐, 아침에 커피 한 잔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뭐 잠 자느냐 못 자느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믿어 이거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뭐 커피 한 잔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 뇌파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어저께 잘 잤느냐 못 잤느냐 어제 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뇌파 바뀌죠 그거는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거는 안 바뀝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만약에 혈압을 재면 혈압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안 바뀝니까? 네. 그거는 MRI, fMRI를 찍어도 기능적 MRI라고 MRI를 찍어도 어제 잠을 잤느냐 못 잤느냐에 따라서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논의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뇌파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찍고 내일 찍고 뭐 며칠 있다가 몇 시간 있다 찍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컨시스턴시하게 일관되게 주파수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들은 매우 많이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네.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뇌파가 잘 안 바뀌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의 뇌파는 우울증처럼 나와요. 이게 근데 3개월, 6개월 치료에도 비슷하게 나와서 나는 좋아졌다고 느끼는데 뇌파는 오히려 안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뇌파가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너무 신기해요. 혈압 환자도 제가 혈압약을 먹는데 네. 처음에 약을 먹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한 2개월쯤 약을 바꾸면서 하니까 그때야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네. 뭐 비슷한 예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뇌파도 네. 치료를 해서 나는 좋아졌는데 한 2개월, 3개월 해서 잠도 잘 자고 나는 안 우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파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궁금한 건 또 혈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높으면 안 좋다고, 높거나 낮으면 안 좋다고 보잖아요. 그럼 뇌파는 어떤 걸 측정을 해서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건지. 뇌파는 이게 뇌파를 보면 이제 라인으로 선으로 나오고 뇌파에 이제 파형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전공의 때 20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걸 보고 간질파가 있네, 없네, 어떤 간질인 것 같네, 어느 쪽 위치에서 이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비주얼로 아날로그로 의사가 휴먼 AI를 이용해서 네. 경험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간질파가 있잖아. 네.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렇게 써요. 신경과나 뭐 정신과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는 폐기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거를 주파수 분석, 특성 분석을 통해서 다 수치화해요.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파가 있는데 뇌파에 네네. 각각의 파형이 다 특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졸리기 시작하면 세타파가 나오고요.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가면 델타파가 나오죠. 알파파라는 거는 약간의 명상 상태, 비몽사몽하는 깨어있는 것과 자는 상태의 약간 중간저적인 그렇지만 살짝 깨있는 상태. 베타파는 완전히 깨있는 각성 상태. 네. 감마파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과 어떤 인지 기능을 작동시킬 때 나오는 파형이에요. 그러니까 파형의 특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럼 이거를 수치로 계산해서 저희가 통계치를 만든 다음에 어떤 주파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노마티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근데 이게 어떤 파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죠.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큰 트라우마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가끔 뇌파를 찍으면 네. 이게 저주파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브런트 트라우마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렇게 자꾸 넘어지거나 어디 네. 쿵쿵 부딪히거나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상을 받은 경우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민감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럼 보통 이게 뭐 저주파여야 좋다, 고주파여야 좋다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상태인 게 좋은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만약에 네. 각성 상태에서는 저주파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깨 있는데 찍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주파가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일정 포션이 나와야죠. 근데 그걸 눈 감았을 때와 또 떴을 때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안정 상태에서 찍을 때는 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지 말고 네가 어떤 상태인지 보려면 눈 감고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런 상태에서 찍은 다음에 그걸 노마티브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많이들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자지 않고 각성 상태인데 저주파가 많이 나와. 그럼 뭘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조현병 환자거나 치매 환자이거나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에는 그렇게 저주파가 많이 나와요. 정말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리고 만약 강박장애가 있거나 너무 신기해져서 고맙습니다. 강박장애가 있거나 생각이 복잡하거나 아까 범불안장애처럼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네 머릿속에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하기 싫은데 생각하기 싫은 어떤 생각들 네. 이런 그걸 인트루시브 소트라고 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이 내가 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나는 것. 손에 균이 묻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 네.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내가 걱정을 계속하는 사람. 네. 집에 내가 저거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 라고 계속 걱정하는 사람. 그럼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잖아요. 네. 물론 진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베타파의 강한 활성으로 나타나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얼핏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사쌤이라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이 분야에서 엄청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알 수 있는데 근데 네. 그거를 토포그래피라고 현재 그걸 쉽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쓰면 많이들 써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얼만큼 잘 퀄리티 높은 뇌파를 측정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제가 문제는 이게 유튜브 방송이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네. 지금 엉터리로 찍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아주 질 높게 퀄리티 좋게 찍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기기만 좋다고 해서 기기만 좋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찍느냐, 잘 정돈된 사람이 인증받은 사람이 찍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냥 개인 병원에서 물론 잘 찍는 병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면 그냥 대충 찍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우울증이고 젊은 사람이 찍었는데 저주파가 막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이 이건 무슨 머리에 뭐 출혈이 있나? 뭐야? 왜 이렇게 찍었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찍으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관리가 지금 안 된 것이 문제다 지금. 네. 교수님 그러면 이 뇌파를 조금 정신과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꾀병 환자들도 구별해낼 수 있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너무 힘들다고 왔는데 제가 뭐 스트레스 검사나 뭐 뇌파 검사 해보면 다 거의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정상스럽게 나오네요.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경우도 근데 또 있고요. 오히려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되게 힘들고 내가 막 뭐 어디 막 심각한 거 아니야 했는데 또 정상이면 다행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 청년들인 경우에는 특히 남자들인 경우에는 감정 표현이 둔해지거나 가끔 화를 내지만 감정 표현이 둔해지는 것이 네.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어요. 그 집중도 덜해지고 짜증은 나지만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 뭐 좀 말은 적은 것 같지만 뭐 너가 뭐가 문제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우울증 맞아? 뭐 너는 힘들다 그러는데 뭐가 힘든데 그러면 또 그런 친구들은 나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오라 그래서 왔지 뭐 모르겠어요. 뭐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와요. 네. 그러면 엄마가 얘가 아니에요 그래요. 뭐 화를 많이 내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지 이제 이러면서 그럼 내기는 뇌파 검사도 한번 해보든지. 네. 심리검사 해보지. 그럼 그런 친구들은 또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뭐 이렇게 체크해요. 그리고 나 뭐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네. 근데 뇌파 검사를 딱 해보면 진짜 막 우울증처럼 강박처럼 나온다고. 나오는구나. 나온다고. 우리 회사 제품이 그걸 만들어서 뇌파와 맥파를 이용해서 정신건강을 스마트하게 아주 쉽게 병원에 안 오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 네가 어떤 상태야를 쉽게 알려주는 거야. 너 이렇구나. 네 마음이 이렇구나. 응? 너 마음이 진짜 힘들구나. 네. 이렇게. 내가. 그 어린이들도 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나? 청소년은 할 수 있어요. 어린이.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할 수 있고 한 5분 정도만 편안하게 참아줄 수 있는 상태면 다 해요. 다. 근데 애들이 좀 막 까불까불하고 참여를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희 데이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소아 우울증 기사를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아들의 우울증이나 얘네들은 잘 모르고 말도 표현도 못하고 해서 되게 그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소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자료가 쌓이면 아직은 자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자폐나 발달장애, 발달 지연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발달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초기 애들은 저주파가 많아요. 네. 게다가 이게 뇌가 성숙하면서 저주파가 없어지면서 점점 이 알파파나 이렇게 깨 있는 상태에서 저주파가 많이 나오면 뇌 기능 저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뭐 뇌출혈이야 이게 무슨 뭐야 얘는 뭐 자폐야 뭐야. 그러니까 자폐나 발달 장애 애들은 저주파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 저주파가 없어지면서 고주파로 넘어가야 되거든. 네. 그 트랜짓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어요. 그 청소년이 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요. 네. 성인으로. 네. 아돌레센트가 지나면서 네. 뇌파가 완전히 성인처럼 변한다. 그걸 한 15살 정도 기준으로 보는데 발달 지연이 있잖아. 그러면 계속 저주파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걸 재면 얘가 발달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막
중학교가 됐는데 계속 저주파가 많이 나와야 돼. 그럼 뭐 자폐나 발달 장애일 가능성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그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막 까불까불해. 뭐 ADHD인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뇌파를 재면 그 또래들하고 비교해서 얘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네. 물론 이걸 가지고 진단까지 한다 그러면 제가 어불성설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또 ADHD 진단에서 이게 뇌파를 승인하기도 했어요. 예. 뇌파를 승인했다고 그걸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 엄마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로 가능하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하자. 네. 전 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하면 얘가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얘가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설문지로 지금은 이런 걸 하거든요. 너 우울해, 불안해, 괜찮아, 너 정신 상태 어때? 이런 거를 설문으로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애들이 그런 걸 따라 하겠냐? 그냥 키 재듯이 몸무게 재듯이 그냥 재는 거죠. 이렇게 뇌파를 재면 그게 연속선상에서 초, 중, 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정신적인 발달 이런 쪽을 우리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고 우리나라 우울증 자살 위험도 낮출 수 있고 일거양득이다 이건. 가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뇌파가 매우 과학적이다라는 점. 네, 이게 그리고 의외로 잘 안 바뀐다는 점 이거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너무 안 바뀌어서 탈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오니까 저도 이게 그럼 언제 바뀌어? 그럼 우울증이 좋아졌는데 이게 뇌파는 안 바뀌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개월 내로는 하여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트레이트냐 스테이트냐 이 차이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간염을 알았어.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갔어. 약을 먹었어. 그럼 언제 떨어져? 그럼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혈액을 측정해서 간 수치가 떨어졌는지 정상화 되는지를 보는 것이 치료인데 네. 그게 뭐 1, 2주 한다고 금방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간 치료는 한 달, 2달 하면 이게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뇌의 어떤 변화는 우울증이 생기면 우울증 특징적인 그런 뇌파들이 있는데 지금 네. 알파파가 증가된다라든지 베타파가 좀 강조돼서 불안이 섞여 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파들이 나는 우울증 약물 치료하고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1개월 있다, 2개월 있다 찍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이걸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아직 뭐 확실한 그런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2개월 이상은 치료해야 바뀌고 6개월 정도는 치료해야 이게 롱텀 그 프로젝터리에서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지 금방금방 바뀌지 않는다. 너무 일관적이다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지문같이 이게 일관적이다. 네. 나중에 약간 우울증 완치의 그 기준으로도 나중에 또 쓰일 수도 있죠. 저희가 지금 기준에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제가 논문이 어떤 논문이 있냐면 우울증 진단, 네. 조현병 진단,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이거 연구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뇌파 알고리즘을 그 소프트웨어 진단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게 나중에 좋아졌어 내가 안 좋아졌어를 이걸로 다시 재서 네. 이게 네트워크가 좋아졌는지 를 파악할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지표죠. 그리고 치료 저항성이냐, 치료 불응성이냐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달랐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네. 이게 뇌파가 만약에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으로 왔어요. 근데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우울증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막 우울해. 막 근데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막 우울해. 그럼 우울증이야. 선생님 너무 죽고 싶어요. 우울증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동기에 학대가 있어. 막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고 그냥 자기는 똑순이처럼 잘 살았어.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직장에서 면접이 잘 안 돼서 우울해졌어. 자,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우울증일까요?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들은 알아요. 이 후자가 아동기에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치료하기 힘들고 치료가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면담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우울증에 임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와요. 다 우울증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쉽게 좋아지는데 웃기는 얘기 많아요. 남편 사별해서 너무 우울하다고 죽고 싶다고 왔는데 치료하다가 6개월 만에 재혼해서 금방 약 끊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치료해도 안 좋아지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뇌파가 똑같을까? 다르죠.
최근에 논문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문과적으로 텍스트적으로는 다 알아요. 아동기 트라우마가 있거나 뭐 성격이 어떻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살 사고가 있거나 그러면 치료가 잘 안 돼. 그것을 뇌파상에서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우울증에서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서브타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러네요. 네. 너무 재밌는 그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연구를 또 네, 하시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교수님께서 이제 뇌파 얘기를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기반으로 교수님께서 좀 새로운 검사 도구를 개발하셨다고. 네, 마음결 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름을.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살짝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저희가 마음결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결, 그 다음에 인생의 흐름,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마음에도 결이 생기니까 그거를 우리가 뇌파나 맥파로 측정해서 읽어드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마음결이라고 졌어요. 너의 마음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안아서 위로해 드릴게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우리 직원들 몇 명이 초기 직원들이 같이 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살짝 뇌파랑 맥파도 같이 껴있더라고요. 맥파는 뭐예요, 교수님? 맥파는 쉽게 얘기하면 심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심전도인데 심장에서 직접 근처에서 직접 재면 그 심전도라고 하는데요. 네. 요새 심전도를 이용해서 많은 AI, 인공지능 뭐 이런 알고리즘도 개발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심장 근처 말고 신체의 모든 영역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말초 기관에서 맥을 잰다고 하죠. 맥을. 그거는 혈관의 맥박을 재는 거거든요. 그럼 맥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귓볼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맥을 재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측정되는 그 심장파를 맥파라고 하는 겁니다. 맥파. 말초에서 재는 심장 전도. 네. 근데 이 도구에서 비중은 뇌파가 훨씬 더 큰 건가요? 개념이 있는데 마음결 미니에서는 맥파가 100%고요. 마음결 베이직에서는 뇌파와 맥파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비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검사해요, 교수님? 이걸 뭐 머리에 쓰는 마음결 베이직인 경우에는 투 채널 뇌파, 그러니까 이마에서 되는 투 채널 뇌파, 귓볼에서 재는 한 채널 맥파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 5분 측정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결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앱인데 그 앱은 90초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아까 맥이라 그랬죠. 스마트폰에 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에 손가락을 대면 후레쉬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럼 후레쉬의 빛이 손가락을 통해서 카메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잔상을 잡는 거고, 그럼 이게 미세혈관에서 맥이 뛰기 때문에 그런 맥이 어떤 패턴으로 뛰는지를 저희가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맥을 잡게 되면 저희가 스트레스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아주 일반적으로 공학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저희가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너무 신기해. 카메라에 그 손만 이렇게 대고 있으면 돼요? 네, 카메라에 손만 대고 있으면 됩니다. 저희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카메라 앱에 손가락만 대면 스트레스 상태를 아주 쉽게 알려줍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언제든지 영원히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자세히 보기 기능이 있죠. 이게 왜 이런 점수가 나왔지? 우리가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너의 스트레스 점수가 몇 점이야. 그래서 100점 만점의 점수로 알려주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60점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이오 서브타입을 알려줘요. 그래서 너의 생체 유형이 어떤 건지 6가지 유형으로 나눈 다음에 너는 어떤 바이오 서브타입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알려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것만 알아도 사실은 충분히 내 상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려면 저희가 유료로 지금 이제 서비스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뇌파는 이 어플로는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뇌파는 네. 장비가 필요해서 그렇죠. 할 수가 없어서 네. 뇌파는 저희가 지금 전국에 한 70여 개국의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위센터 또는 트라우마센터, 정신보건센터, 학교 몇 군데,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기구를 활용해서 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비웨이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연락해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럼 저희 회사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를 창업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살에 대한 그 위험성을 좀 낮추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증상을 잘 참습니다. 그리고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참고 있는 경향들이 많아서 만약에 제가 개발한 이런 마음결 미니, 마음결 베이직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자신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체크하고 알게 되는 확률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잠재적인 환자들이 심리상담센터나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모든 문제는 자기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을 그런 인식률을 높여주고 빠른 시기에 측정해서 잠재적인 환자들을 치료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자살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